안녕하세요. 주식시오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전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전 세계 증시가 불이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내 코스피 지수만이 좀 낙오됐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유동성에 키를 쥐고 있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올 들어서 2월을 제외하고 매달 1조 원 이상씩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엔화 가치 급락의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주들 여전히 힘들고요. 또 G2국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은 지연이 되고 있고 북한 리스크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좀 좁혀서 내일 당장 국내에는 이벤트 데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인데요. 옵션 만기일에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을 겁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내일을 기점으로 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었거든요. 자, 오늘 장 얘기 잠깐 할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종목들을 선점할 수 있는 강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알차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죠.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화는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은 7시 반부터 시작이 될 거지만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드릴 거거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성장성이 전조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용준 전문가의 알찬 강의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수요일의 감독님 김용준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용준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요? 또 내일 장 어떻게 돼가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제 거래소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실 거고요.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핵심주들을 못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소외 현상들을 좀 보였고 주변 쪽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구조 자체는 수출 주도형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외적인 그 교역 조건,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의 부분, 그리고 원화와 엔화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상당히 나쁜 쪽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역 수지 개선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나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그동안의 IT 섹터들이 쉬어가면서 결국은 이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업종군이나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을 끌 만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이제 거래소의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이제 1980 정도가 아마도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2000포인트를 요번에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기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지수를 위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사실 금융주들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근데 금융주만 갖고 지수를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조금 더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매도가 멈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수가 위쪽으로 강하게 뻗어가기는 어렵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이나 모든 사람들, 기관이나 외국인들 모두가 지금 어느 쪽에서 매매를 하고 있냐면 이제 거래소 쪽은 이런 상태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는 지금 위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방향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박스권을 이제 뚫고 나오는 단계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 마무리하고 어떤 새로운 상승 패턴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초기 국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는 랠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거래소 쪽의 그 기간 조정들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한 단기적인 이벤트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시장은 조정, 하락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기간 조정 개념에서 어떤 박스권의 단계들이 계속 반복돼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래소에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이 빠졌을 때 좀 물량을 늘렸다가 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전략밖에 지금 사용할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시장 상황을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얘기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용준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야 할 텐데요. 오늘도 귀 쫑긋 세우시고 열심히 들으시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이 튀어오를 수 있을지 그 노하우, 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부분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이것이 선점 안 되면은 결국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탄소의 그 양을 줄이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탄소량을 줄이는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산업들이 시장에 전면적으로 부상할 거고요. 이쪽에 대한 선점 여부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럼 이제 대체 그린 산업이라는 게 지금 왜 그러냐? 다소 이제 그 유럽 경기가 좀 위축되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투자 규모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12년간 얼마 정도로 투자하겠다고 하냐면 760조 정도, 12년 동안 760조. 그러니까 연 단위로 거의 한 60조, 50조 정도, 그러니까 60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760조를 투자해서 그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 물론 가는 방향들은 다 다릅니다. 프랑스가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육성시키려고 하는 방향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4년간 50조 정도의 자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영국은 12년간 138조, 미국은 10년간 207조. 근데 아마 미국은 이 부분이 아마 추가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중국 쪽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봤을 때 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쏟아붓는 돈만 해도 뭐 한 1,000조가 넘는 금액이죠. 1,000조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결국 앞으로 미래의 좀 중심축에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친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의 공통된 방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공통된 방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나타나는 얘기들을 좀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버블이라는 얘기를 2000년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IT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못 찾았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는 뭐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IT에 버금가는 그린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의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전 세계의 중심축은 미국의 성장 엔진 그리고 중국의 성장 엔진. 근데 이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성장의 어떤 방향들이 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모두가 이 그린 뉴딜 정책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된 세계 경기 위축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큰 그림은 다 이미 그려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그려놨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려놨는데 2009년도에 그 여러 가지 경기 위축이라든지 그 중간에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계획들을 잡아놨다가 중단됐다가 최근에 유럽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된 걸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뭔가 성장의 엔진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기가 시작돼서 이제 결국 이쪽으로 가서 경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로 지금 나름대로 어떤 투자 규모들을 형성해 놨는데 이 투자 규모는 지금 상당히 큰 겁니다. 이제 이게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투자 비용 개념에서는 굉장히 큰 거고요. 물론 자금 조달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 자금들을 과연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문제들은 남아있지만 결국은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선 계속적으로 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된다면 향후 이쪽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이제 그린 산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 지금까지 중동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에서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지배권을 가졌을 때는 결국 영국에서 석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경기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던 거고요. 중동에서 경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어떤 중심축 역할을 했으면서 경기 발전을 시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석유라는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너지라는 것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는 그린화된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에서 이 그린 에너지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세계 판도는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무리를 하나는 있어도 여기서 그린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자기네들이 어떤 그 키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잠깐 하다 말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걸 주식 투자로 바로 연결을 해서 모든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펼쳐놓고 보면 아직 좀 먼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직접 투자를 해서 효과들을 이제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풍력과 태양광 LED 쪽. 사실 이제 그린카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린카는 아직 이제 생성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이 생성되는 단계에서의 어떤 생성기 정도고요. 최소한 우리가 주가로서 확인되는 거는 생성해서 성장을 하는 산업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단계거든요. 근데 생성기에서는 너무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효과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카는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성장기로 돌아서는 초기 정도의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빠르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를 타이밍으로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투자 가능한 부분은 풍력하고 태양광, LED 쪽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뭐 태양광 하면은 OCI를 생각하시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태양광은 OCI가 아닙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은 OCI는 하나의 소재를 만들어내는 거고 태양광을 대표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는 그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냐면 미국이 지금 그동안은 이제 예전에는 그 미국에 대한 어떤 화폐의 가치를 뭘로 담보를 했냐면 금이라는 걸로 담보를 했죠. 그래서 금본위 제도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973년을 지나면서 금의 가치를 더 이상 달러 가치로 담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은 채권으로 투자 수지로 커버를 했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가장 담보력이 강했던 게 뭐냐면 사실 석유 자원이었습니다. 미국의 비축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사오기만 하고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쌓아놓고서 화폐 가치를 이걸로 담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 경기의 어떤 그 하단을 잡아주는 기반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지금 미국의 굉장히 경기 위축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 경제 지표는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지표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어떻게 갈 거냐. 이것이 됐을 때 선순환 구조를 갖고서 미국 경기를 살릴 수가 있는 건데요. 경기가 가장 안 좋았을 때 미국 실업률이 거의 1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10%에 육박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8%대로 떨어져 갖고 굉장히 이제 고용 효과가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미국은 이 그린 산업을 갖고서 미국의 재건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건을 노리고 있고 미국의 예전의 어떤 그 위치를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전략에서 고용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석유에 대한 비축을 통한 달러 가치 확보에 대한 담보력을 다시 가지려는 에너지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지금 과정에서 이쪽에 대한 굉장히 막강한 엄청난 자금들을 쏟아부어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쪽 방향에서 결국 풍력과 태양광, 근데 태양광은 지금 보통 이제 전 세계가 결정형이라는 쪽,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양을 많이 사용하는 결정 쪽의 태양광 사용 방법을 선택했는데 미국은 방막형을 갑니다. 방막형을 가는데 방막형은 폴리실리콘 사용량을 줄이면서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높이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풍력 시장은 발전소 쪽으로 이용을 하면
굉장히 그 미국이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재충전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원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충전이 안 되는 구조인데 미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냐면 하이브리드의 모든 원천 기술은 일본에서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로열티를 지급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변형해서 가면서 이쪽을 또 선점하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미국은. 그리고 LED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서 결국은 백열등을 없애고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해서 미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이 방향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씩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린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결국은 이제 국내는 좀 많이 이쪽에 대한 투자가 좀 지연되고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는데 일단은 정부 역시도 결국은 그 그린 산업에 대한 방향을 일단은 그린카 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려고 그러는 건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천연가스 버스 이쪽에 대한 초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국내 정부 역시도 하이브리드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카는 조금 있으면 변형이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이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결국은 배터리의 고밀도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의 문제가 조금 해결된다면 아마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IT 쪽에서는 결국 이제 이쪽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LED에 대한 집중 육성을 할 겁니다. LED는 1530 프로젝트, 2060 프로젝트라는 국가에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년 동안에 전체 LED의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060 프로젝트는 뭐냐면 2020년까지 전체 민간 부문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정부 기관은 15년도에 전체적으로 50% 정도까지를 다 정부 거를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정부는 100%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정부 관련 쪽은. 그래서 이쪽을 육성시키면서 이쪽 산업에 있는 회사들에게 돈을 벌어주면서 이들이 재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금 가는 거고요. 그런 거에서 일부 몇몇 개를 지금 내준 것이 가로등 교체라든지 백열등 사용 금지 조치. 우리는 아직 법으로 막지는 않지만 이것이 되게 되면은 결국 백열등에 대한 대체 수요는 일정 부분은 LED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LED에 대한 개화 시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올해가 본격적인 개화 시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먼저 일본에서는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가 걸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그린 산업에 대한 방향은 이쪽에 관련된 로드맵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원자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풍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 나오는 셰일가스도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셰일가스가 지금 화석연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화석연료가 없어지면 중간에 셰일가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셰일가스라는 부분의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셰일가스가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 대비 40%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인류에서 쓸 수 있는 양이 125년이라고 한다면 125년에 낮은 가격에서 셰일가스를 쓰면 좋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뭐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셰일가스로 쓴다 그러면 구동장치에 대한 원리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죠. 거기다가 또 뭐 배를 갖다가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든가 난방시설을 이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를 쓰기 위해서 뭔가 장비 가격이 굉장히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가고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셰일가스는 잘못 정리가 되면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풍력이나 이런 쪽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만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일본 쪽에서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원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원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일본은 지금 풍력을 밀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에 들어가는 최초의 시설 투자 금액은 엄청나죠.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갖고 이쪽에 시설 투자를 하는데 꽤 많은 자금들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거꾸로 풍력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만큼은 안 나와요. 물론 이게 현재는 많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은 오히려 원자력이 낮죠. 원자력은 1메가와트당 생산 원가가 38유로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풍력은 지금 54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풍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때 쓰는 비용에서는. 근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고 이게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서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태양광은 굉장히 비쌉니다. 태양광은 굉장히 비싼 게 결국은 이쪽도 아직은 워낙 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규모의 경제에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시설 대비 나오는 단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풍력이라고 합니다. 풍력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근데 역시 이쪽도 결국은 자금의 싸움이죠. 돈의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이쪽을 빨리 활성화시킬 거냐. 결국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가장 근사제로 갈 수 있는 게 이쪽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풍력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일본에서 원전 문제로 그리고 지금 일본뿐 아니라 유럽, 기타 등등 여러 나라에서 더 이상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의 상당 부분은 물론 이제 수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풍력 쪽의 방향으로 상당 부분 갈 거기 때문에 풍력 산업의 어떤 발전들은 이제 좀 곧 조만간 개화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풍력 발전에서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이 매년 50%에서 100%씩 이 규모를 키우면서 풍력에 대한 비중들을 좀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지들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풍력 발전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또 기회에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좀 나오는데 풍력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조선과 철강 기술. 보통 이제 우리가 풍력 발전을 보면은 이제 그 큰 타워 같은 거 이제 바닥에다 큰 기둥 하나를 세워놓고 이 위에다가 이제 이런 거 돌아가는 장치를 해가지고 예전에 뭐 네덜란드의 풍차하고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거하고 좀 비슷한 구조로 결국 그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 보통 하나 만드는 게 이게 꽤 비싼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려면은 결국 이걸 갖다 뭐 윈타워라고 그러는데 윈타워가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국내에 조선 단조업체들 이쪽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피팅 업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피팅 업체가 아니고 단조 업체들이 풍력 발전, 단조도 무슨 단조냐면 금속 단조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거고요. 종합 단조 업체들이 이쪽에 가장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동국 SNC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태웅인지 태광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쪽이 이런 타워 만드는 쪽에서의 어떤 단조업체로서의 어떤 굉장히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쪽이죠. 그래서 일단 분명히 미국과 중국에 선도하는 풍력 발전의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될 거고 다만 얘네들이 초기에 투자 집행에 대한 작은 규모는 다소 속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쪽이 형성된다면 이쪽은 또 무궁무진한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항상 만들어 놓으면 이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새가 움직이면서 마모되는 것만 교체해 주는 정도의 비용만 들어가면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만 결국은 가장 경제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풍력 단계에서도 항상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부품업체 아니면 단조업체 뭐 이런 쪽에 어떤 부품업체들 쪽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풍력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에너지화 됐었을 때 결국은 그 다음에 뭐냐면 발전소 단계라는 거죠. 풍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둔 에너지를 갖고 팔아서 돈을 버는 발전소 단계의 업체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부품업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조업체로 태웅, 평산, 동국 CNC, 뭐 현진소재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고 발전소 단계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이 현대중공업 정도하고 삼성중공업, 효성 정도. 얘네들은 이제 발전소 단계, 부품을 팔아서 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 쪽을 이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지금 자꾸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냐면, 요쪽만 보시는 거죠. 소재 산업 쪽만. 그래서 폴리실리콘 업체, 이게 이제 OCI잖아요. 이제 OCI 업체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굉장히 그 고성장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너무나 지나치게 설비 투자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를 확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완전히 선점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 태양광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OCI가 급격한 그 실적 악화로 이어졌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했던 게 뭐냐면 실리콘, 인곳,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 어레이. 모듈이 여러 개, 그러니까 셀이 여러 개 모인 게 모듈이고요. 모듈이 여러 개 모인 게 어레이죠.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발전소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태양광을 투자하면서 항상 실패를 했던 게 뭐냐면 어느 단계에 있는 업체인지를 모르고서 투자했는데 얘는 태양광 업체야. 근데 태양광 좋대. 하다가 이 경쟁력도 없는 셀이나 모듈 업체에 가서 붙다 보니까 결국은 그 큰 손실을 받고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게 그동안은 OCI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또 소재 쪽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라인업이 구축이 끝났어요. 라인업이 구축이 끝났으면 이제 막바지로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발전소가 지어져야지 얘네들이 발전소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단계죠. 그러면 지금은 발전소 단계에 투자를 하는 거지 소재 단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을 바라볼 때 소재 단계 OCI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전소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발전소를 짓거나 발전소를 유지 보수해주는 쪽의 업체들이 실적이 급부상하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업체들 지금 투자를 하는 거고 이 라인업이 구축된 상태에서 이것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서서히 이제 그 걸음마를 해서 이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OCI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업체들이 전면에 부상했을 때 그 태양광의 시장은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지금 이제 OCI 아까 이제 잠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정형과 방막형이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결정형으로 가게 되면 폴리실리콘 사용이 무지무지 많아져요. 근데 방막으로 가게 되면 폴리실리콘 사용이 줄어듭니다. 결국 태양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폴리실리콘 사용이 그동안 비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동안 결정형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수율. 보통 이제 그 결정형이 방막형보다 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형이 수율이 한 22% 정도 나왔었는데 방막 같은 경우는 한 4, 5%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방막으로 못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방막이 수율이 20%대를 넘어가면서 결정형하고의 갭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꾸로 그 방막으로 가면은 폴리실리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막으로 갔을 때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 변화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결정형으로 갔을 때는 OCI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방막으로 가다 보니까 OCI의 수익 구조가 그동안 투자한 게 투자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핵심이 태양광을 투자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단계의 관련 기업들을 분석해내고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제 태양광에 대한 완전한 밸류 체인은 형성됐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이 산업이 서서히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풍력을 투자하는 포인트, 태양광을 투자하는 포인트 그리고 그런 그린 산업이 왜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중심축에서의 어떤 그 핵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원은 한정적이고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이 높은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은 높겠지만 풍력, 태양광 쪽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린 산업은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각국의 로드맵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까요? 전문가께서 앞으로의 업종을 분석해 주셨죠. 이제 종목을 고르시고 그 종목이 정말 탄탄한 기업인지를 공부하시면서 선택하시는 노하우 가져가시고요. 부족하시면 김용준 전문가의 노하우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은 매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시 반이 됐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 무료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부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예, 만도요. 만도 얼마에 사셨어요? 예, 17만 7,500원에 비중은요? 40% 돼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많이 지금 하락해가지고, 예. 단가를 좀 낮추면 어떨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이거를, 지지선이 얼마대에서 지금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처음에 사셨을 때 40%를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겁니까? 한 번에는 안 했어요. 두 번. 아, 2번 정도 나눠서 사셨고요. 예. 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김용준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 그럼 저희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근데 손절은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손해가 많이 나서. 예,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단가를 좀 되는지도 중요할 것 낮추면 같고요. 어떨까. 손절을 하게 된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럼 좀 방법을 짜볼게요. 예. 예, 잘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만도라는 회사는 보통 이제 1년에 한 3천억 정도의 어떤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요. 1년에 3천억 정도 벌어들이는 그 자금 자체를 그대로 한라건설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시초가 하한가를 들어갔고,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계속 흘러내리다가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확 밀려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단가를 낮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비중이 40%인데, 나머지 자금을 이쪽에다 다 몰아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신다는 얘기겠죠. 근데, 결국은 그 방법보다는 그 60%의 자금을 가지고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이 종목의 손실 금액을 계속 빼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17만 7천 원이요. 17만 7천 원에서 이 종목이 여기 지금 9만 2천 원 단가 낮춰봐야 지금 한 13, 4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이게 13, 4만 원 와서 본전을 찾고 나가는 게 빠르냐. 60%의 자금을 가지고서 다른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여기서 3, 40% 수익을 내면 이 전체적인 비중에서 그만큼을 팔아내면 되고요. 그러면 손실 없이 그 정도를 빠져나가고 다시 그러면 이제 뭐 전체 자금이 한 70%가 되겠고 30%가 비중이 남겠죠. 그럼 그 30%의 손실을 이 70%의 자금을 갖고 또 뭔가 이익을 내서 빠져나가는. 지금 이 종목 자체를 물타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거는 사실 주주 권익에 그 위배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결국 만도의 이익 금액을 한라건설로 넘긴 것밖에 안 돼요.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뭐 그렇게 한다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미 우린 당한 거죠. 그럼 사실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문제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럼 매매 전략 어떻게 짜야 되냐.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물타기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종목에 수익을 내서 이 종목을 점진적으로 비장을 줄이는 쪽. 그리고 이 문제요. 이거 지금 한라건설의 문제가 결국은 업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한라건설의 구조적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원 설에서 많이 벌어서 다시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가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 고통의 기간도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대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셔서요. 이 종목을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방법이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 역시 좀 어려워요. 미래산업 봐드립니다. 미래산업은 문자로 들어왔는데요. 611원에 50%를 사셨는데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를 여쭤보셨어요. 실적은 뭐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주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래산업이 올라온 이유가 뭔가 어떤 획기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뭔가 회사가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선 때 인맥 테마주, 뭐 누구 테마주인지 잘 모르겠고요. 인맥 테마주에서 누구 옆에 사진 찍었다는 얘기만 갖고도 주가 상한가 서너 개가 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의 어떤 시장들이 형성됐을 때 주가가 움직인 건데 사실 이게 얼마에서부터 움직였냐면 한 300원 정도부터 움직여갖고 2,200원. 그러니까 약 한 7배 정도 올라온 거죠. 7배 정도 올라왔는데 고점에서는 대주주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팔 사람들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어떤 전략을 사용했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을 게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정도에 또 그 얘기 한번 나왔겠죠. 무슨 인맥 테마주가 끝났다라고 하다가 다시 뭐 재개를 한다. 뭐 아마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정도에서 걸리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아까 잠깐 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지금 총 자기 자본이 374억입니다. 자기 자본이 이제 그 자산과 부채를 뺀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요. BS라는 부분에서 자산과 부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순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기 자본이 374억입니다. 근데 영업을 통해서 얘네들이 작년에 손실된 게 얼마냐면 184억입니다. 마이너스. 만약에 올해까지도 이 정도의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회사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자체가 지금 하는 일이 업황이 좋아지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보유해서 본전을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손실폭을 줄여서 빨리 현금화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유진기업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전화로 오늘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3,620원이십니다. 오늘 종가가 3,615원이니까 매수가 부근이고요. 100%인데요. 계속 보유가 가능할지 목표가 설정해달라고 보내셨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 유진기업이 이제 다른 전문가가 좀 추천하신 종목이라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유진기업이 이제 그나마 좀 좋아졌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하이마트 매각하면서 현금이 유입됐던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얘네들 주력이 이제 네미콘 사업이죠. 예. 네미콘 사업이 건설 경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크게 개선될 거 없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뭐냐.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은 어려운 거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모르는 뭔가의 정보가 있으시다면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크게 저는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 봐드릴게요. 쭉 잘 올라가는 듯 싶었는데 5월 들어서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61선을 깨지는 않았고요. LG전자 매수가를 좀 봐드릴게요. 사신 가격대가 82,000원 30% 들고 가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예.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G전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국민주였고요. LG전자도 사실 고생 많이 하다가 정작 올라올 때는 안 갖고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빠지니까 이제 밀렸다고 좀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82,000원이 앞쪽에 82,000원을 들어가신 건지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상승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목이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최초 바닥에서부터 9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분명히 10만 원까지 가는데 분명히 저항이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9만 원 정도는 전체적인 상승폭에 대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800원부터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죠. 앞으로 회사 내용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조금 더 좋아지는 건 맞는데 지금은 그러한 내용의 어떤 펀드멘탈을 가지고서 주가를 예측하기보다는 약간 테크닉적인 어떤 매매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5,800원에서부터 91,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1.8% 조정을 받느냐, 뭐 60 몇 프로 조정을 받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결국은 이 종목의 무조건 지지선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8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8만 원이 이탈된다면 조정의 폭이나 조정의 깊이가 그리고 조정의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들은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를 두시고요. 8만 원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버텨보시는 거고요. 8만 원이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상향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반등이 올라온다면 9만 원 근처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8만 원이 이탈한다면 현금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LG전자 받고요. 포스코 엠텍 봐드릴게요. 포스코 엠텍을 사신 분은 만 원에서 20원 모자란 9,980원에 매수가 됐는데요. 이제야 막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좋아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좀 해주십사 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20% 들고 계시다고요? 이 종목들이 다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이 이제 자꾸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종목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저한테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시면은 저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상당히 판단해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뭐 회사가 나쁘진 않죠.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위로 가기는 어렵다. 그럼 최소한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지금 기간 조정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기간 조정 개념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볼 수는 어렵거든요. 그렇고 거래량 자체도 이제 떨어질 때 형성했던 거래량 정도가 올라올 때 이걸 능가하는 거래량으로 이 매물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면 다소 박스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봐드릴게요. 이분 역시 매수가가 조금 높으세요. 전화를 통해서 오늘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38,000원에 사셨고요. 오늘 종가는 32,000원보다도 밑에 있네요. 30% 들고 계신데요. 대응 방법 좀 짜달라고 하시네요. 네, 일단 뭐 OCI라는 회사와 OCI 머티리얼이라는 것은 결국 태양광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를 이제 구축하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만들었던 회사이고요. 예. 결국 이제 OCI랑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OCI랑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지금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태양광에 대한 방향에서 최소한 얘네들은 발전소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발전소 단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략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갔을 때는 거의 그 바닥권에 근접한 것 같은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예전처럼 높은 주가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전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 이제 그 매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앞부분에서 매물대를 맞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결국은 박스권 매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36,000원에서부터 37,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현금화. 그리고 나서 추이받다가 하단이 이탈되지 않는 게 확인되는 어떤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걸 갖다 중장기로 방향을 잡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에 좀 반등이 올라온다면 현금화하시고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쪽으로 돌아서시는 게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567님께서 에스텍파마를 문자로 주셨어요. 지금 풀어드릴게요. 21,1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 중이라고 본인이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여쭤보셨네요. 2만 원이면 여기서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 에스텍파마가 지금 여기 바닥이 지금 얼마 정도냐면 지금 한 3, 4천 원 정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7배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바이오 쪽은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에스텍파마를 2만 원에 들어가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라고 지금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많이 꼬였습니다. 지금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많이 꼬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만큼 정도 상승했다면 최소한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에 들어가셨다면 19,400원이면 지금 크게 손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은 그냥 들고 가라라는 긍정적인 진단이 많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아비코전자 볼게요. 아비코전자 오늘 종가는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신 가격대가 그래도 좀 낮은 가격대이신가요? 5,480원에 15%를 들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어요. 제가 아는 아바코가 아니고 아비코라서 갑자기 예. 잠깐 헷갈렸습니다. 잠깐 헷갈렸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뭐 그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가 크게 위쪽에서 형성되면서 지금 기간 조정을 마무리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이에요. 원래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을 갖다가 주식을 가장 빨리 매집하는 방법이 뭐냐면 들어주면은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그걸 갖다 이걸 바닥에서 거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확 해서 이틀 동안에 뭔가 재료를 하나 터뜨리고서 확 들어주면은 일반인들이 다 물량을 던지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 대량 거래가 다소 매집에 좀 흔적이 좀 있습니다. 매집에 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얘네들이 6,220원까지 들어놓고서 지금 한 5,000원 후반대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뭐 가로 무너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빠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물량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소한 정고점을 돌파하는 매매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고점은 돌파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예.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이 종목도 문의를 하셨는데 함께 오늘 봐드립니다. 이렌텍 9,300원에 20% 들고 계시고 오늘 장에서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이렌텍. 예. 요 종목이 오늘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매도를 준비하는 가격대가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미 충분히 시세 분출을 했고요. 그리고서 여기서 그 물량을 대부분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그럼 한번 눌러놨다가 여기서 원래 거래가 형성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거래가 형성되면 오히려 이건 팔아먹는 거래입니다. 팔아먹는 거래인데 지금 봤을 때 거래가 너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내일 이 거래를 능가하는 거래를 터뜨려서 이 고점을 완전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내일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1,700원이고 앞에 고점이 11,400원인데 여기서 완전히 모든 거래량을 장악할 정도의 그 대량 거래, 오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준다고 하면 앞에 매물을 다 받은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대량 거래하면서 장중에 흔들다가 결국은 종가에 밀린다. 이거는 거의 내일 마지막에 물량을 털어내는 자리가 아니냐. 그러면 내일 추이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수요일 주식쇼 스트라이크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용준 전문가는 샘플러스 전문가십니다. 주식 분석, 또 시황 분석 모두 정보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김용준 전문가의 노하우를 조금 더 캐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전문가 방송 이용하시면 되겠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전문가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내일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이분과 함께 할 겁니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밤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